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또 승리했습니다. 코파델레이 32강에서 4부 리그의 바르바스토로를 상대했는데요.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공식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타는 듯 보입니다만 경기 내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바르바스토로하고의 코파델레이 32강 전반전에서는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전 슈팅을 15개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에 그치면서 결정력의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후반전에는 또다시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 상대에게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양쪽이 PK를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3대2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르바스토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경기다, 이게 느껴졌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경기 내용은 너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가 코파델레이 최강자예요. 31번이나 우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코파델레이의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은 최근 5시즌을 돌아봤을 때 코파델레이 첫 경기에서 매우 고전을 하곤 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인터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면서 간신히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4부 리그 팀을 상대로도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코파델레이 32강 바르바스토로전을 돌아보면서 바르셀로나 공격수들의 문제점, 그리고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 부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가시죠. 렛츠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수페르코파에 참가하는 4팀은 코파델레이 32강부터 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코파델레이 32강부터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파델레이 32강에 진출한 4부 리그 팀이 2팀이 있었는데, 아란디나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서 1대3으로 패배했고, 바르바스토로는 바로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전반전 페르민 로페스의 골을 통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후반전 하피냐가 골을 넣으면서 2대0을 만듭니다. 하지만은 라마시아 출신의 공격수 데메사에게 60분의 실점을 하면서 추격을 허용했고요. 그런 가운데 PK를 얻어내서 레반도프스키가 3대1로 만들면서 경기를 확정짓는 모습이었었는데, 다만 그 이후에 페르민 로페스가 반칙을 범하면서 PK를 내줬고, 프라트 선수가 PK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3대2 바르셀로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부 리그 팀과 대결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이라든가 경기 결과에서 바르셀로나가 앞선 건 이상하지 않죠. 다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경기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2골이나 실점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매우 크게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전에 바르셀로나가 주구장창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바르바스토로의 다니 마르티네스 감독이 너무 위축된, 그리고 너무 경직된 전술을 썼어요.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올 생각이었었는데, 전반부터 압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역습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중원 싸움에서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중원을 장악한 바르셀로나는 주구장창 공격을 전개했고요. 특히 왼쪽 풀백 에토로포트, 오른쪽 풀백 줄쿤데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 하피냐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르셀로나가 전반전 페르민 로페스의 선제골을 바탕으로 해서 1대0으로 마감하게 되는데, 물론 조앙 펠리스의 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사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골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이 왜 코파델레이는 VAR이 작용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 시즌 코파델레이는 8강부터 VAR이 작동을 합니다. 사실 코파델레이 같은 경우에는 4강전을 제외하면 모두 단판 승부예요. 그리고 4강전 같은 경우에는 홈앤 어웨이를 펼쳐주고 결승전은 세비야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8강전까지는 단판 승부라고 보면 되는데, 8강전까지 대진이 정해지면 하부 리그에 있는 팀의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VAR을 작동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하튼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조앙 펠리스의 골은 인정이 안 됐고요. 후반전 들어서 바르바스토로가 CDB 선수를 투입하면서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꾀했고요.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부터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는 공격이 나왔고 그 가운데 바르셀로나가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고 특히 로메우는 1차 빌드업할 때 실수를 또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엑토르 포트의 절묘한 크로스를 하피냐가 돌아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었고 2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경기는 쉽게 풀어나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데메사에게 실점을 하면서 추격을 허용했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가운데 교체 출전한 레반도프스키가 PK로서 3대2를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또 한 번 PK로 실점하면서 바르셀로나가 3대2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모든 기록에서 바르셀로나가 앞서 있습니다. XG값 2.55, 3.85, 점유율 28대 72, 슈팅 14대 24, 패스 성공률 55%대 84%. 하지만 XG값과 슈팅 숫자를 보세요. 수비가 문제였다는 거죠. 슈팅을 굉장히 많이 허용했고 그리고 실점 빌미를 많이 제공했다. 이게 기록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세부 전술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전력 누수가 큰 편이었어요. 일단 가비, 테오 슈테겐, 마르코스 알론소, 페드리, 주안 칸셀로는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데가 경기 하루 전날 훈련할 때 고온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일찌감치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하는데 발데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 발데도 전력에서 제외가 됐고요. 라민 야말도 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는데요. 2023년 1월 후베니 팀에서 말라가하고의 19세 이하 코파델레이 경기에 출전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서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거든요. 결국 이 경기 징계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부상 선수라든가 출전할 수 없는 선수들 명단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레프트백이에요. 발데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나올 수가 없고 마르코스 알론소는 허리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라이트백인 엑토르 포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오른쪽에는 줄 쿤데를 배치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중앙 수비는 크리스텐센과 아라오가 나왔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긴도안에게 휴식을 좀 주면서 더용, 로메우, 페르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아니라 페란을 최전방에 두고 펠릭스하고 하피냐를 좌우 측면에 뒀습니다. 일단 레프트백으로 나온 엑토르 포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엑토르 포트가 레프트백으로 매우 잘해줬습니다. 수비도 수비지만은 공격 쪽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엑토르 포트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직선적인 드리블을 하면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릴 때는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볼을 잡아놓고 오른발로 감아차서 올릴 때에는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가 골 넣을 때 너무나 절묘한 크로스를 보여줬고 도움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피냐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하피냐와 쿤데, 페르민이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 측면을 와이드하게 벌리거나 아니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많아지는 모습이 있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앙 펠리스하고 페란 토레스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조앙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볼을 끌다 보니까 패스 타이밍을 좀 놓치는 모습이었고요.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뒤쪽 공간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침투하면서 슈팅 기회를 잡고자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슈팅 기회를 잡지도 못했고 결정력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경기 사실 더용, 페르민이 눈에 확확 들어왔어요. 페르민은 골도 넣었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직선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호심탐탐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더용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로메우가 1차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용이 내려가서 1차 빌드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볼을 아예 끌고 올라오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더용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전개할 때는 순간적으로 왼쪽 측면으로 빠져서 왼쪽에서 플레이를 도와주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워낙에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르바스트로가 5-4-1 포메이션으로 선수비 후역습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중원에서의 압박이 느슨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뜻대로 플레이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공간도 많이 노출하고 바르셀로나가 그 공간으로 많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후반전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르바스트로가 4-2-3-1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중원부터 압박의 강도를 높이니까 그때부터는 바르셀로나가
전반전만큼 경기를 지배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이 계속해서 공격 라인에 변화를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라든가 빅토르 호키까지 투입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골을 원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레반도프스키가 PK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다만 바르셀로나가 두 골을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일단 1차 빌드업 할 때 로메오의 실수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주앙 펠리스라든가 다른 선수들이 볼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야 됩니다. 쓸데없이 코너킥 내줘서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 경기는 코너킥에서 한 골, PK로 한 골, 그렇게 두 골을 실점을 했으니까요.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근심도 조금씩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경기는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내용은 아쉬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양팀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 차비 감독은 우리가 2대1 상황까지는 경기를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는 실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실수에 의해서 실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컨트롤된 볼이 코너킥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앙 펠리스의 볼터치 그게 코너킥이 되면서 코너킥을 허용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실점을 했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다니 마르티네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나왔고 그들은 그것을 잘 통제했다. 전반전이 두려움, 위축, 긴장 이런 부분 때문에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들은 우리를 많이 뛰게 했고 우리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2대0에서 상대는 조금 안일했고 우리는 밀어붙였다. 우리가 보여준 이미지에 만족한다. 팀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르바스토로가 4부 리그 팀인데 코파델레이 32강에서 라리가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코파델레이에서 가장 강한 팀을 상대로 두 골을 넣었다. 패배를 했을지라도 두 골을 넣었다는 점은 자랑스럽죠. 자랑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차비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 승리 거뒀고 코파델레이 16강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연승이에요. 근데 찝찝해요. 많이 찝찝해. 왜 그럴까? 그거는 경기력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경기력이 안 좋았거든요. 오히려 이 경기는 상대가 전반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을 완전히 지배했고 후반전은 거의 대등한 양상으로 갔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상대가 사부리그 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판을 들어 마땅한 선수 중에 한 명 얘기를 할까 해요. 바로 주앙 페리스입니다. 주앙 페리스가 72분 출전을 했는데 볼터치 50회, 슈팅을 무려 7번이나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욕심 쩔더라. 드리블을 5회 했는데 성공이 하나도 없어. 나는 가끔씩 주앙 페리스가 골 넣고 싶어서 드리블하고 싶어서 경기에 나왔다는 느낌도 들어요. 주의를 살피라고. 패스 플레이를 해야지. 패스가 축구의 기본 아니야? 답답합니다. 주앙 페레스가 올 시즌 공식 22경기에서 6골 3개의 도움을 했죠. 리그 16경기에서 3골,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3골, 코파델레이 바로 2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경기 중에 주앙 페레스가 드리블을 무리하게 하다가 볼이 끊기는 장면이나 패스 타이밍 놓치는 장면이나 무리한 슈팅 장면이나 굉장히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경기 중에 팀원에게 화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자신에게 패스하지 않느냐. 패스하면 말아먹잖아. 패스하면 쌈 싸먹으면서. 그리고 프리킥 처리할 때 페란토레스하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니 나는 얘가 너 임대 와서 뛰는 애야. 네가 무슨 이 팀의 주인공이야? 주앙 페리스 완전 영입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꼬락서니 보세요. 자신의 플레이가 안 되면 팀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플레이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팀 분위기도 망치고 있어. 최악입니다. 최악. 그리고 빅토르 호키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빅토르 호키가 이 경기에서도 제2의 호마리오라며 제2의 호나우드라며 결정력이 자꾸만 점점 의심이 가. 물론 빅토르 호키가 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라스팔마스전 78분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바르바스토로전 64분에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45분도 뛰지 않은 상태니까 빅토르 호키에 대해서 이 선수는 이래!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 교체 출전해서 터치 15회, 슈팅 2차례 했고 유효 슈팅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드리블 3회 했고 그리고 성공도 한 차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빅터 로키는 확실히 볼이 없을 때 움직임, 특히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타이밍, 스피드 매우 이력적입니다. 근데 결정력이, 이 경기도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골로 연결을 못했어요. 라스팔마스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는데 결정을 못 지어줘. 제2의 호마리우라며, 제2의 호나우드라며, 우리는 제2의 페란을 원하는 건 아니야. 빅터 로키가 스페르코파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데뷔골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데뷔골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제2의 호나우드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난 아직도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나는 너를 믿어. I believe you. I trust you. 빅터 호키. 다만 이 경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레반도프스키와 호키가 공존하는 모습이 있었죠. 레반도프스키가 교체 투입이 됐을 때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서고 빅토르 호키가 왼쪽에 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르 호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와일드하게 펼쳐져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은 많지 않았지만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계속해서 움직였고 볼이 없을 때에는 마치 투톱처럼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차비 감독이 레반도프스키와 빅토르 호키는 공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공격 쪽에서 최근 희소식이 있는데요. 레반도프스키가 부진한 가운데 지난 라스팔마스전은 페란 토레스가 골을 넣었고 바로 이 바르바스트로전에서는 하피냐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들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고요? 마르크 기우입니다. 마르크 기우 같은 경우에는 후베닐 A팀에서 최근 해트트릭을 하면서 올 시즌 공식 23경기에서 20골이나 넣었습니다. 평가전에 나왔던 거 생각하면 골수는 더 늘어나요. 공식 23경기에서 20골을 넣으면서 71분마다 한 골을 넣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무대에서 골을 넣었고요. 4개의 팀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후베닐 A에서, 바르셀로나 아틀레틱, 바르셀로나 B팀에서,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고 스페인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골맛을 봤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3경기 출전했거든요. 리그 1경기 출전해서 바로 데뷔골 넣었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2경기 출전해서 또 골맛을 봤어요. 최근 클럽 아메리카하고의 평가전에서도 골맛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르크 기우에게 조금씩 출전 시간을 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생각하기엔 바르셀로나 아틀레틱, 바르셀로나 통틀어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선수는 마르크 기우거든요. 그만큼 마르크 기우는 결정짓는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빅토르 호키가 바르셀로나에 합류해서 출전 기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마르크 기우에게는 출전 기회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코파델레이 같은 경기에서는 마르크 기우에게 출전 기회를 계속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90분 풀타임이 아니라 한 20분 내지 30분 출전 기회를 주면서 마르크 기우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르크 기우를 언급해 봤습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부상 선수가 많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페르코파가 펼쳐지죠. 1월 12일 날 스페르코파 4강 오사수나전이 펼쳐지고요. 반대편 4강은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오사수나에게 승리를 거두면 마드리드 더비의 승자와 1월 15일 날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저는 바르셀로나가 스페르코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페르코파 욕심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다 불안해. 라리가, 코파델레이, 챔피언스리그 다 불안해. 우승 트로피 뭐라도 들으려면 스페르코파!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거든. 대진운도 따랐잖아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오사수나를 상대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한번 욕심내보자. 스페르코파 지난 대회에 이어서 이번에 또 우승해보자. 욕심내자. 다만 부상이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가비, 테오슈테겐, 마르코스 알론소는 나올 수가 없고요. 페드리는
상태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안 칸셀로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데려갑니다. 차비 감독은 주안 칸셀로를 스페르코파에 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니고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바르바스트로전에서 부상에서 복귀해서 10분 뛰고 또 근육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5주 정도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페드리하고 주안 칸셀로 출전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해도 이렇게 찝찝하고 승리를 해도 답답하고 승리를 해도 지금 짜증납니다. 지금 3연승이거든요. 3연승인데 왜 신나지 않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바르셀로나 스페르코파 먹어보자. 한번 화끈하게 달려보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우승 트로피 들어보자. 스페르코파는 욕심내치다.